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NH 하우스뷰 하재석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NH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이후에 정책 효과로 나스닥을 비롯한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고요. 채권 시장도 안정을 찾았는데요. 이러한 채권과 주식의 동반 강세 흐름이 8월에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명목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연준은 통화정책의 평균 물가 목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으로써 향후에 저희는 이 실질금리는 안정을 찾으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명목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 국채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 회사채 시장 역시 크레딧 스프레드가 지금 추가적인 축소 여력이 상당히 제한적인 관계로 미국 크레딧물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 크레딧물을 중립 의견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의 약세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채권 대신에 포트폴리오 알파를 줄 수 있는 자산으로서 글로벌 리츠와 글로벌 인프라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리 상승은 결국은 최근에 급등한 나스닥 대형 성장주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실질금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없겠으나 성장주에 대해서는 변동성 확대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매크로 분석 안기태 위원. 네, 코로나19 확진자 늘면서 성장률 하향 압력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수도권 중심으로 느는데 서울, 경기, 인천이 우리나라 GDP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성장률 기여도, 그러니까 GDP가 100 는다 그러면 여기서 80이 나오거든요, 수도권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래도 성장률 하락 압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해외 소비 비중이, 전체 소비에서 해외 소비 비중이 OECD 최고였기 때문에 해외 안 나간 것들이 좀 국내로 돌아오는 그런 게 6, 7월에 보였는데, 이게 지금 8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멈칫해지는 모습일 거다라고 봅니다. 요즘 평균 소비 성향 자체가 우리나라 하락하는 추세라서 여기에다 더하면은 아무래도 민간 소비 중심으로 성장률 하락 이제 아무래도 요인이 생긴다. 그래서 성장률 전망은 좀 마이너스 1% 올해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2.3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의 성장률 패턴을 보면은 국내에서는 최고 분석 집단이긴 한데 09년이나 17년 사례를 보면은 한국은행이 보통 성장률을 포지티브하게 가져가다가 갑자기 네거티브로 확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네거티브한 것보다는 사실 실제 데이터는 그거보다는 나쁘지 않았던 터라 올해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1.3을 보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8월 제조업 PMI 박인금 위원. 8월 중국 통계국 제조업 PMI는 51을 기록해서 6개월 연속 기준선을 상회했습니다. 21의 세부 업종 중에 15개 업종이 확장 국면에 위치했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해서 52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약, 금속제품, 선박, 항공우주 설비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출 주문 지수도 49.1로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외부 수요 회복에 힘입어 제조업 수출이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0.9 하락한 47.7로 기록해서 대기업 대비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는 2분기에 침체 국면에서 벗어난 이후 향후 수요 회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회복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향후 정부 부양 정책은 중소기업에 맞출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동성 공급은 파급 경로가 광범위한 완화 정책보다는 중소기업과 신성장 분야 등의 지원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 김동양 위원하고 정준섭 위원 같이 발표해 주세요. 예, 오늘부터 21대 국회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영향을 보험 담당 정준섭 위원하고 인덱스하게 봤고요. 또 이하고 별도로 상속, 또 금융지주회사 이슈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표지 페이지의 표로 아래쪽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각각 이벤트별로, 그러니까 보험업법 개정안이 만약에 국회가 통과된다면 계열사 이슈는 긍정적인 데는 없고 삼성생명하고 물산이 중립적, 그리고 전자는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전자, 물산은 긍정적, 생명은 중립적, 그리고 SDS가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 관련해서는 이거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물산, 생명은 긍정적, 전자는 중립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표 1이고요. 보시는 대로 지지난 19대 국회, 지난 20대 국회 3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처리가 되지 못했고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기본 내용은 보험사의 주식 비중을 장부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라라는 얘기이고요. 이렇게 똑같은 법안들이 계속 발의가 되는데 통과가 되지 않았던 큰 2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적용 대상이 딱 삼성그룹밖에 없다. 삼성그룹의 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전자지분에 한정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전자지분이 시장에 출회됐을 때의 그 구조 변화와 관련된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대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국회죠, 이런 문제점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퇴로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이것도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21대 국회에 와서 이 법안이 새롭게 또 통과될 거라고 보는 것도 한 2가지 정도 이유인데, 첫 번째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구성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2가지 요인이 합쳐진 건데, 결론적으로는 삼성그룹에서 지분을 받아올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없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약화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긍정과 부정이 합쳐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입장에서 이 보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계열사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장부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림 2번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계열사 주식 한도는 7.1조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시가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33.6조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삼성전자만 28.2조가 됩니다. 이제 딱 한도까지 이제 갖고 있으려면은 이제 26.5조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향후에 주가 변동에 따른 이제 버퍼까지 감안을 하면은 사실상 전자 주식을 전부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열사 한도는 2.3조 정도인데 시가 평가를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만 4.9조가 됩니다. 2.7조 원은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은 유배당 계약자 배당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6페이지 그림 4번에 이제 유배당 계약자 배당 프로세스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2번째 단계에서 3번째 넘어갈 때입니다. 유배당 계약자 지분이 전체 매각 차익의 한 30% 잡으면은 거기서 8천억 정도를 차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유배당 계약자 지분이 한 30% 되는 이 지분이 8천억보다 작게 되면은 그해 유배당 계약자 몫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배당 결손이 매년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분할해서 매각하는 게 회사에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표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에 전량 매각할 때는 삼성전자 주식 28조를 매각할 때 회사가 얻을 수 있는 현금 16.4조, 만약에 이거를 5년으로 5분의 1씩 나눠서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18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매각하고 나서 이제 회사가 고민할 문제는 어떤 대체 투자 자산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28.2조를 갖고 있으면서 얻는 수익은 배당 수익 연 한 7,200억 정도 되고요. 수익률이 2.5% 정도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유배당 계약자 빼고 또 법인세까지 감안을 하면은 28.2조를 매각하고 나서 얻게 된 현금 한 17에 18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걸로 수익 7,200억을 얻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 4.1에서 4.2%까지는 돼야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뭐 주주환원, 배당 이런 거는 감안을 안 한 거고요. 만약에 주주환원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이 이보다 더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넘는 자산을 찾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매각 이후에는 매각 이전만큼의 이익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뭐 자본 적정성 정도입니다. 만약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주식을 전부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RBC 비율은 5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2023년에는 KRCS가 도입이 되는데요. 이건 킥스는 RBC보다 주식에 더 높은 유형계수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본 적정성 개선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삼성생명이 전자주식을 팔았을 때 적절한 투자 재산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건 좀 부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대신 자본 적정성 개선 효과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주 환원에 얼마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좀 상충한다라고 볼 수 있고 종합적으로 저는 이제 중립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물산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그림 7번이고요.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생명이 5년 동안 전자지분 8.5% 약 28조 원어치를 팔면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산이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다 팔아서 23조 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5조 원을 영업이익이 연간 한 1조 그리고 배당 수입이 6천억에서 한 1.3조까지 그리고 하나종합화학 IPO 얘기도 나오니까 20% 지분 한 1조 정도 이렇게 충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세금입니다. 삼성전자 취득원가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세금이 5조 원을 상회하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이 5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을 5년 동안 마련해야 된다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련을 한다 해도 더 큰 문제가 이제 지주 비율 관련된 문제인데요. 9페이지 표 4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삼성물산의 지주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주회사 전환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분을 생명으로부터 받아와서 13.5% 1대 주주가 되면 지금 매도 가능 증권으로 평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시켜서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표 4 보시는 것처럼 지주 비율이 74%까지 올라갑니다. 50% 이상이 되면 공정거래법상 강제 지주 회사가 돼야 되고요. 그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자회사인 삼성전자를 13%가 아니라 20%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또는 재수 없으면 30%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재원이 4년 유예기간 동안에 20조 원 혹은 55조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삼성물산이 그런 딜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인데요. 10페이지이고요. 삼성전자가 결론적으로 돈 28조는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주주에 대한 설득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도 삼성바이오로직스 2대 주주로 30% 이상을 들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6배 수준까지 올랐고 취득하는 목적이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득한다면 비지배 주주들이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언급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만약에 발의돼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금 전자의 배당 정책이 프리캐시플로우의 50%를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은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삼성그룹 내부에서의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서 현재 21%에서 14%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배력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상속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 생명, 그리고 조금 들고 있는 물산, SDS 관련해서 주식가액이 17억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속세가 9.9조 원, 사실상 이제 10조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13페이지의 표 9번을 보시면 어떻게 나눠서 하든 간에 10조 원, 9.9조 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자하고 물산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 지분은 지배주주 일가가 다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련할 수 있는 게 3.4조 원에서 최대 4.2조 원 정도이고요. 절반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5년간 연부연납을 하면서 삼성전자로부터의 배당을 받아서 벌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로부터의 배당 수입이 연간 4천억 정도이고요. 5년 동안 모아서 2조 원을 해서는 여전히 3조 원 이상의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이 시작된다면 과거 LG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이 굉장히 강화가 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인데요. 이게 독립적인 이슈이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상속과 관련해서 지배주주 일가의 삼성생명 지분을 전부 다 처분했을 때 금융과 관련된 지배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삼성물산이 인적 분할을 해서 그림 16페이지 보시는 것처럼요. 금융지주회사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비금융 쪽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1대 주주인 삼성생명과 2대 주주인 삼성물산 사이에 최소 1.8% 삼성전자 지분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삼성물산이 7년 동안 마련하는 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앞서 살펴봤던 지주 비율 관련해서 역시 이제 6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걸 낮춰야 하는 숙제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반도체 산업하고 삼성전자 평택 2라인 가동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세요. 예, 그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인덱스 레포트 작성했습니다. 최근에 그 AI처럼 기존의 컴퓨터로는 해결이 안 되는 고성능 연산 수요가 좀 많이 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2가지 이상의 반도체를 기존에는 2D로 연결이 됐었는데 이거를 3D로 위아래로 붙여서 대역폭을 늘리는 공정을 최근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기술 개발에 있어서 전공정이 많이 개입이 되는데 이런 3D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의 수혜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후공정 패키지 하우스보다는 후공정 장비 업체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업체로 한미반도체, 파크시스템즈,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이 있고 해외 업체로는 일본의 레이저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와이어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도 전체 패키지 시장의 한 80%를 와이어 본딩이 차지를 하고 있고 이제 뭐 뉴스나 뭐 그 기타 뭐 동영상 이런 거를 보시면 반도체 만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자료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금으로 만든 이제 가느다란 실로 이 반도체 칩 옆에다가 이제 그 일일이 다 붙여가지고 만드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이 플립칩이라든지 WLP 같은 더 진화한 방식도 나오고 있고 가장 이제 양산 가능한 최신 기술은 TSV라는 기술입니다. TSV는 이 선으로 전극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구멍을 뚫어서 이제 위아래 칩을 전극으로 연결하는 기술이고 최근에 뭐 HBM 같은 차세대 메모리에서 이 TSV라는 기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최신 기술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고요. 최근에 TSMC, 삼성전자, 인텔 같은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을 내년부터 양산에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기존의 뭐 2.5D 패키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더 벗어나서 완전한 이제 3D 패키지이고요. 범프 사이즈라고 불리는 이제 홈 전극 사이즈가 기존 반도체 대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1 제곱 밀리미터당 한 10,000개의 범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속도 측면에서 거의 한 100배 정도 기존 칩 대비해서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수혜주 중에서 왜 테스트하우스가 수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기존 프로세스랑 상당히 좀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기존에는 전공정은 전공정 반도체 회사가 하고 후공정은 후공정 테스트 회사가 했었는데 패키지 회사가 했었는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후공정 패키지 업체들이 할 수가 없고요. 전공정 팹 내에서 대부분의 패키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TSMC, 인텔 같은 회사들이 다 직접 하기 때문에 후공정 업체들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장비 업체들한테 수혜가 대부분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페이지 4페이지에 그림 1번, 2번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좀 이런 프로세스를 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웨이퍼의 칩 간 연결을 위해서 기둥 패턴을 애칭을 하고요. 그 애칭이 끝난 패턴에는
구리를 사용해서 패드를 증착을 시켜서 만듭니다. 그리고 CMP 장비로 웨이퍼 표면을 연마하고 연마가 끝난 웨이퍼에 이제 구리 패드가 깎여나간 1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홈이 좀 만들어지고요. 이 홈이 잘 형성이 되었는지 원자 현미경으로 계측을 한 다음에 세척이랑 어닐링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성된 다이는 기존의 이제 블레이드 또는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로 자르는데 이게 구멍이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파티클에 상당히 민감해서 레이저 다이싱 장비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 부착은 기존 장비처럼 플립칩 본더 장비를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업체들의 수혜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원자 현미경으로 이 구리 패드 모양을 계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완성된 다이를 자를 때 기존의 블레이드보다는 레이저 다이싱 장비로 자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자 현미경은 아까 말씀드린 회사 중에서 파크 시스템즈가 만들고, 레이저 다이싱 장비는 이오테크닉스가 만듭니다. 그리고 잘라낸 다이를 다른 반도체랑 붙일 때는 플립칩 본더 장비를 사용을 하는데, 이 플립칩 본더 장비는 한미반도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업체들 동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TSMC가 제일 선두주자고요. TSMC가 SOIC라고 이름을 붙인 차세대 패키지를 개발 중입니다. 이미 공정 프로세스 개발은 완료가 됐고, 현재 설계 툴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했고, 양산 목표는 내년이다라고 이렇게 회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SOIC라는 패키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구리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한 패키지고요. 회사가 얘기한 게 기존의 팬아웃 그리고 코어스라고 불리는 TSMC의 그 패키지가 있는데, 이게 시장을 지금 거의 석권을 하고 있고, 이 패키지랑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상당히 반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인텔이랑 삼성전자도 8월 13일 같은 날짜에 똑같은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이 8월 13일에 아키텍처 데이 2020이라는 행사를 주최를 하면서 이 차세대 패키지를 공개를 했는데, 이 역시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만든 패키지이고요. 인텔의 장점은 ODI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패키지에서 상당히 발열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이거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삼성전자도 같은 날짜에 X큐브라는 차세대 패키지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 역시도 이 구리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한 패키지고요. 장점으로는 두 칩 사이에 인텔이라든지 TSMC는 실리콘 브릿지랑 그 인터포저 같은 중간 기판이 들어가는데, 이게 상당히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얘기로는 자기네들은 이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이 기판이 필요 없어서 단가 측면에서 이 두 업체보다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파크 시스템즈 설명을 드리면, 파크 시스템즈는 이 원자 현미경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자 현미경은 기존의 반도체 공정에서 주로 전자 현미경을 사용을 하는데, 이 전자 현미경은 배율이 수십만 배고요. 원자 현미경은 수천만 배입니다. 원자 단위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너무 이제 작게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연구용으로만 쓰였고, 산업용으로는 이 원자 현미경까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반도체 소자가 잘 아시겠지만 15나노미터 이하로 내려가면서 기존의 전자 현미경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원자 현미경이 연구용에서 산업용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 구리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에서도 이 원자 현미경의 활용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회사의 그 제품의 적용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이오테크닉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마커라든지 어닐링 그리고 커팅 장비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고요. 기존에는 주로 마커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거 5년 전에 개발을 했었는데 5년 정도 기다려서 삼성전자 1Z 나노미터 D램에 생산에 일부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이제 몇 대 팔기 시작했고요.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퍼니스라든지 RTF 같은 열처리 장비에서 더 국소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닐링을 해서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는 5년 전에 개발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도입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원제트 나노미터부터 도입을 시작해서 이게 좀 최근에 주가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은 레이저 풀커팅 장비입니다. 기존의 그 반도체 자를 때 쓰는 장비는 주로 다이아몬드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반도체를 이제 커팅을 하는데 이거를 레이저로 풀커팅하는 장비를 이오테크닉스가 개발을 했고 이것도 상당히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회사 얘기로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구리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도 산업계에서 다들 하는 얘기가 레이저 풀커팅 장비가 필요하다. 파티클이 상당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회사의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그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반도체를 패키지 절단하고 세척해서 선별 적재까지 해주는 처리해주는 그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세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80%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HBM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D램을 접착해주는 TC 본더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플립칩 본더, 그리고 EMI 차폐 장비 이 3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플립칩 본더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하이브리드 본딩 할 때 칩 2개를 붙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플립칩 본더 사용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HBM 제조할 때 사용하는 TC 본더 수요도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그리고 구글이 만드는 TPU 같은 이 머신러닝 프로세서가 대부분 탑재하고 있는 메모리가 HBM인데 HBM을 패키지에 붙이는 장비가 이 TC 본더입니다. TC 본더 수요도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EMI 차폐 장비는 애플 아이폰이 주로 쓰고 있는데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들은 그 외부에 이제 민감한 다른 이제 방해하는 전파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EMI라는 차폐 공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EMI 차폐 공정을 할 때 쓰이는 이 장비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 아이폰뿐만 아니라 그 무선 이어폰 등에도 이 EMI 차폐가 많이 사용이 돼서 이 장비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휴대폰 IT 부품 산업 이규화 위원. 네, 글로벌 스마트폰 7월 판매가 전년비 감소하긴 했는데 전체 2020년 안에서는 판매 감소율이 가장 낮았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근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달성해서 하반기 회복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랑 인도 판매가 지금 2개월 연속 전년비 증가세를 지속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감소하긴 했지만 계속 좀 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쇼핑 시즌이랑 신제품 출시가 앞두고 있어서 주요국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세를 좀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판매가 좀 양호한 수준인데 미국에서 화웨이 제재가 계속 이제 강화되고 있고 인도에서 이제 반중 정서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혜를 좀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월에 중국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급감한 때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 20 같은 것도 판매가 양호하고 중저가 쪽으로 지금 판매 확대를 계속 계획하고 있어서 판매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판매 비중이 높은 MC넥스랑 파트론 같은 업체가 일단 수혜가 있을 거로 좀 기대가 되고 오늘 밤에 이제 폴드2 공개를 할 텐데 관련된 이제 KH바텍, 세경하이테크, 파이언테크닉스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크레딧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레딧 위클리 황강렬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저 위클리 말씀드리고 중 크레딧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클리 말씀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국내 크레딧에 가산하는 신용 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여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활동 둔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약세폭이 컸고요. 향후 보자면은 아직까지 좀 스프레드 축소 여력이 높고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 이벤트 발생이 조금 제한적인 A등급 이상 회사채 비중 확대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크레딧 말씀드리면요. 일단 중국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리테일 기업 투자가 현재까지는 매력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 소매 판매 내에서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채널의 침투율이 작년에는 평균 21.4%였다면 올해는 약 26% 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나 웨이보 같은 알리바바나 그 JD.com 같은 주요 온라인 커머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만 노이즈가 있다면 미국 내 상장 철회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알리바바나 JD.com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이중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1대1 주식 교환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중 상장되어 있지 않은 웨이보 같은 경우에도 상이나 홍콩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자금 유입 강도 또한 아직까지 강하기 때문에 미국 내 상장 폐지로 인해서 좀 기업 시용도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리플 B 등급 온라인 리테일 기업 JD.com 그리고 웨이보 회사채 투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싱글 A 회사채 대비해서 스프레드 축소 여력이 아직까지 높고요. 특히 내수 위주로 좀 영업을 하고 있고 상장 폐지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투자 매력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대체 투자 NH 글로벌 인프라랑 리츠 발표해 주세요. 네, 인프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인프라는 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도 본다면은 공항 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위클리에서 보면은 자국 항공사뿐만 아니라 공항 운영사도 그 지원금을 코로나 때문에 지원한다고 해서 계속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리츠 전체에 전반적으로 확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대륙별로는 미주보다는 유럽을 더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섹터별로는 전력하고 수자원 그리고 복합 이런 유틸리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슈는 북미의 허리케인이 두 가지인데요. 뉴욕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주지사가 거기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업체한테 벌금하고 사업권 취소 절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매번 허리케인 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업권 취소는 없고 일부 벌금을 매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요 종목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멕시코만 쪽에 허리케인 누나가 관통되면서 유정의 가동이 일부 중단되어서 오해된 가스 파이프라인의 유량이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것도 또한 중단 가동이 일시적인 거라서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NP의 스페인의 전력 유틸리티인데요. 스페인도 국내처럼 코로나19가 2차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가 조금 비중을 축소하고 요 비중 축소했는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던 유틸리티하고 오해된 가스 파이프라인 그 종목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리츠 주보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연준이 장기적으로 실질금리를 좀 통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소비 관련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리츠 지수는 한 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섹터별 차트를 보시면은 호텔이나 리테일, 몰 같은 지금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고 경기 민감도가 낮은 이제 특수형이나 산업용, 조립식 이런 섹터들의 성과는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4페이지의 그림 2번 차트만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전 4월부터 7월까지는 이제 좀 여러 개 섹터를 발표를 하다가 이번 8월부터는 이제 미국 나리츠에서 3개 섹터에 대해서만 임대료 수치율을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를 의미하는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월부터 죄송합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지금 90% 초중반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필수 소비재로 묶이는 이제 쇼핑센터나 아니면 약국 편의점을 의미한 넷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50%나 70%대에서 다 80~90%대로 올라온 상황이어서 지금 몰이나 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다 정상 수준으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다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확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3월, 4월 달 지나면서 경제 봉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지금 주식은 다 회복을 했는데 리츠는 지금 회복을 많이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으면은 사실 리츠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 표 1번에 이제 MP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특수형이나 산업용이 많은데 이런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 좀 덜어내서 향후에는 민감 섹터들로 좀 비중을 옮겨나갈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